오케이, 여러분. 자, 그래도 오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7장이 끝나요. 눈치채셨지만. 그리고 8장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조금 개념까지 설명하고 오늘은 끝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269페이지에 짝자료를 이용한 추론 글로 왔습니다. 자, 7장에 들어와서 한 거는 뭐냐면은 두 표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두 표본을 비교할 때 7.3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모집단이 있으면은 이만큼 샘플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평균을 X바라 그러고, 이만한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서 샘플을 하고, 여기서 나온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할 때 요거의 차이를 비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개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쓰는 거고, 개수가 충분치 않으면은 T분포를 쓰는 거고, 비율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짝자료를 이용하면은 훨씬 실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좀 피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타이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타이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하나를 막 풀어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임의로 막 타게 한 다음에 얼마만큼 마모된을 재고, 또 다른 타이어 하나는 또 다른 집단에 확 풀어가지고 얼마나 마모됐는지를 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타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타이어를 장착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타이어가 많이 다를 것이고,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면 덜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방법으로 임의로 막 그렇게 풀었을 때는 어떤 결과까지 그 실험 결과에 같이 숨어서 들어오냐면은 운전자에 따른 그 행태, 그렇죠? 운전 행태에 따른 그 결과까지 다 숨어서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랜덤하면 다행인데 운이 안 좋게 특정 타이어에서는 운전을 막 하는 사람들만 있고 이쪽 타이어에서는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타이어 자체는 안 그런데 이 운전 행태 때문에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서 제안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 차를 딱 정해요. 우선 운전자하고 랜덤하게 다 정해요.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앞바퀴를 다 빼버려요. 앞바퀴를 다 빼버리고 요 두 가지 타이어를 임의로, 어느 경우에는 왼쪽 어느 경우에는 오른쪽, 그거는 뭐 임의로 정하기로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 놓고 특정 운전자, 예를 들어서 운전자 1의 왼쪽하고 오른쪽의 바퀴의 마모도를 재고, 그렇죠? 그러면은 운전자 원에 한 가지 값이 나오겠죠. x, y, 그렇죠? 차이가 나올 거고, 운전자 2의 x 값, y 값, 그러니까 x 이런 값 나올 거고, 3의 x3, y3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의 차이, 요거를 D1, D2, D3라고 한다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있었던 운전자에 따른 그런 변화, 그 결과의 왜곡, 그런 거를 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운전자가 이렇게 했다면은 이 운전자에 따른 그 변화는 같은 조건이니까, 여기서 같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지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타이어에 의한 차이만 여기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짝자료를 이용한 샘플로 하면 되게 좋은 거? 약 얘기했었죠, 여러분. 위약하고 플라시보,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 실험할 때, 그죠? 그거를 플라시보로 아무한테나 다 먹이고 진짜 약을 아무한테나 다 먹이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환자에 따른 그런 차이가 다 묻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똑같은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위약을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약을 주고, 그 순서로 바뀔 수 있어요. 랜덤하게 바뀌고 얘기를 안 해줘요. 처음에 한 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약을 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이렇게 또 비교하면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그 결과의 왜곡 정도가 또 다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짝자료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고 스마트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개념은 뭐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D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구간 추정을 하고 가설 검정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건 두 자료도 아니에요. D만 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 자료.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운 5장, 6장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자, D가 30개 이상이면은, 그럼 무슨 분포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 정규분포 따라가지고 여러분 신뢰구간 구하시고 가설 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가 30개 이하면 무슨 분포? T분포. 그쵸? 아주 심플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괜찮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 269페이지에 그래서 짝을 이뤄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은 이 그래프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바로 뭐에서 나온 거냐면은 아까 얘기한 자동차에다가 앞바퀴에다가 왼쪽 오른쪽 두 가지 타이어를 바꿔가면서 임의로 바꿔가지고 짝자료로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서 새로운 머티리얼로 만든 타이어가 마모 정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더 적다는 거죠. 이게 트레드 뎁스가 더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런 날이 있잖아요. 날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덜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타이어로 만든 게 확실히 더 덜 달았죠. 덜 달았다는 거니까 새로운 타이어가 마모 정도가 적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이 자료 보면 새로운 타이어가 좋은 게 확 나오죠. 그쵸?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래프 그린 거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숫자로 써버리면은 새로운 타이어에 의한 그 스레드의 길이, 그러니까 옛날 타이어에 의한 스레드의 길이 이렇게 쫙 차별로 다 적은 다음에 이 차이를 빼요. 4.35에서 4.19, 5에서 4.6이 다 빼면은 요 D 값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D 값이 그럼 전부 몇 개 있어요? 10개. 무슨 분포? T 분포 하면 되겠죠? 그쵸? T 분포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면 여러분 말로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자유도는 9고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95% 신뢰 구간. 여러분 우선 D 바를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D 바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T바 플러스 마이너스 T 자유도 9 95%니까 0. 몇? 0.025 그쵸? 그거 곱하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표준오차 루트 n분의 루트 10분의 s 그쵸? s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n-1분의 시그마 di-d바 제곱하시면 되는 거죠? 쉽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서머리 한번 봅시다. 271페이지. D1부터 Dn은 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n이 30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은 무적이 표본이라 하자. 만약 차이의 모집단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평균 mu d에 대한 수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주어진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첫 번째 줄에 서머리에 D1부터 Dn은 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자료로서 n이 30으로서가 맞을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n이 30보다 작다. 그렇게 고치십시오,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시험 공부하면서도 재밌지 않았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심해가면서 공부해가는 공부,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과서가 좀 그러네요. 30보다 작은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D바 플러스 마이너스 Tn-1 이것도 또 재밌잖아요, 여러분. Tn-1, 2분의 알파를 왜 이렇게 크게 적을까요? 그쵸? 어떻게 적으실 거예요, 그때요? 서브스크립트로, 그쵸? 작은 첨자로 바꾸셔야죠, 2분의 알파를.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루트 n분의 sd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2분의 알파 첨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2분의 알파 크게 쓰시면은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만일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은 차이의 평균 μd에 대한 수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의 신뢰 구간은 d 프라마이나 z 2분의 알파. 요거는 제대로 서브스크립트 썼네요. 곱하기 시그마 d 바 하면 뭐예요? 루트 n분의 sd. 그쵸?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그쵸? 한 자리를 이용한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죠?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할 필요 있을까요? 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273페이지, 274페이지 넘어가는 서머리만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4 끝나고 자, 7.5 이거 끝나면 7장 끝납니다. 여러분 7.5 이거 새롭습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5장, 6장 비슷했죠? 비슷했고 오케이. 5장, 6장 7.4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뭐 신뢰 구간 구하고 가설 검정하고 뭐 차이하고 두 표본에서 얘기했는데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대표본, 소표본, 비율했죠. 근데 대표본, 소표본에서 우리가 결국은 한 게 평균이죠, 평균. 표본 평균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뮤에 대한 추정값으로서 x바 하는 그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했고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 그거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학기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모수로서 중요한 거는 뮤, 그쵸? 모 평균,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 분산 아니면 모 표준 편차, 그쵸?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그마나 시그마 제곱.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S나 S제곱 쓴다 그랬잖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해놓고 사실은 시그마나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X바를 구하기 위해서 X바의 신뢰 구간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그 표준 오차를 구하려고 시그마나 S를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그때 주인공은 여전히 평균이지 표준 편차는 아니었거든요. 그죠? 표준 편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설 검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7.5에서는 우리가 요 분산에 관해서 한번 어떻게 가설 검정하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7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검정들은 평균 혹은 비율들에 관한 것이었다. 맞죠? 때로는 두 집단이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두 집단이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그런 귀무가설, 영가설을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요 7.5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특별한 경우에는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안 동일한가 그런 거를 가설 검증하려면은 쉽지 않다. 일반적인 방법은 없는데 아주 엄격한 가정이 있는 경우에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 전체 조건이 뭐라고요?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그걸만 충족시켜 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따르는 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 지금 배운 걸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두 모집단이 꼭 정규분포를 따라줘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치사하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까? 이거 막 얘기해놓고 조건이 뭐냐? 그럼 너무 쉽구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특별한 경우에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으로서는 x1부터 xm을 정규분포 뮤1 평균이 뮤1 분산을 시그마 1제곱을 따르고
y1부터 yn은 평균이 뮤2, 분산이 시그마2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임의 표본이라고 하고, 각 표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x는 나름대로 자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y도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샘플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도 돼요. mn으로서 달라도 되고, 중요한 건 둘 다 정규분포고, 둘 다 어때요, 여러분? 서로 독립이다 하는 거. 이런 가정 하에서 문제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 뮤1과 뮤2의 값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우린 더 이상 뮤1하고 뮤2는 7.5에서는 적어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에 관심이 있다.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 m과 n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S1 제곱과 S2 제곱은 표본들의 분산이라고 하자 하면은 S1 제곱을 어떻게 구하고 S2 제곱을 어떻게 구하는지 교과서에 적혀 있죠. 동의하세요, 그 식? 맞죠? 샘플 개수 마이너스 1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y는 또 그런 식으로 쓰고, 이때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영가설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면서 귀무가설 세 가지를 나타냈죠. 그쵸? 첫 번째 귀무가설은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분산이 더 크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귀무가설은 첫 번째 게 더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영가설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대립가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위 거의 대립가설. 첫 번째 게 두 번째 거보다 크다. 두 번째 대립가설은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크다. 세 번째는 같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귀무가설, 영가설에서 부등호는 의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미 없어요. 이 콜사인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귀무가설에서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첫 번째 거 위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의 귀무가설은 뭐라고요, 여러분? 시그마 1 제곱분의 시그마 2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대립가설은 여러분 뭐라고요? 시그마 1 제곱 나누기 시그마 2 제곱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맞죠, 여러분? 자, 원칙은 똑같아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가설 검정하는 그 원칙은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는 방법이? 그쵸? 귀무가설, 영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그쵸?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그 검정 통계량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그 확률 값이 얼마? Q예요, P예요? P 값이죠. P 값을 구해서 그 P 값이 아주 크다면은, P 값은 뭐 어차피 확률이니까 0하고 1 사이죠. 크다면은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하는데, 그게 한 0.05보다 작거나 그러면은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리는 기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그 표준 편차 아니면 분산의 검정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뭘 쓰냐면은 F 값을 써요. F라는 거 새로 나온 겁니다. F를 쓰고, 그 F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S2 제곱분의 S1 제곱, 이걸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때요? 우리가 시그마2나 시그마1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분산의 우리가 모분산을 어떻게 알아요? 모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알 수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그마1하고 시그마2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를 추정은 할 수 있죠. 뭘로 추정할 수 있어요? S. 그쵸? 표본 표준 편차나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그거를
추정은 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가. 그래서 요 F값 보시면은 기무가설에서의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2를 모르니까 시그마 2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S2. 그렇죠? 두 번째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시그마 1 대신에 S1. 첫 번째 집단에서의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나누기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한 요걸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툴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은 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마 그냥 1 근처에 있겠죠. 만약에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1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1보다 훨씬 더 크면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1주의라면은 우리가 기각을 못하고 기무가설이 사실이다 하고 그냥 인정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방법론은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다시 검정 통계량이 F로 바뀐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F값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F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F의 분포를 알아야 되겠죠? 이 F의 분포는 여러분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런 새로운 분포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에 어디를 봤습니까? 목차를 봤습니까? 아니 부록을 봤습니까? 부록을 보셔야죠. 또 부록 봅시다. 여러분. 부록 어디 나와 있냐면은 442페이지 표 A.6 upper percentage points for the 그냥 디스트리뷰션하고 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F입니다. F. 대문자 F를 그 사이에다가 더하고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크게 적으세요, 여러분. F. F 디스트리뷰션의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F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요 표 안에 있는 값들은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표 안에 있는 값들은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저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커멓게 칠한 부분의 확률이 알파라고 적혀 있죠. 맞죠, 여러분? 근데 표에 보시면 알파가 0.1, 0.05, 0.01, 0.001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알파가 한 4가지로 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F 밑에 여러분 그 첨자로서 V1하고 V2가 있죠. 그렇죠? 우리 T에서 자유도처럼 이것도 실은 자유도예요. 자유도가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2가지 자유도 V1, V2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알파 값에 대해서 요 알파 확률을 주는 그 값을 요 표에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V1 자유도가 4고 V2 자유도가 5라고 합시다. V1이 4, V2가 5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알파 0.05 값을 주는 그 시커먼 부분의 확률을 0.05로 만드는 그 X축의 좌표값이 지금 얼마야라는 거예요. 이 표에 따르면 V1 4, V2 5일 때 알파 0.05 얼마? 5.19 찾으셨죠, 여러분? 그렇죠? 요 5.1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F분포에서 0.05다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분포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시다. 278페이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F분포를 갖는 통계치들은 식 7.16에 제시된, 식 7.16 뭐예요, 여러분? 요거, 요식. 요식에 제시된 두 표본 분산의 비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들의 비율이다. 그쵸? 표본 분산의 비율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표본 분산의 비율이다. 그러므로 F는 자유도도 2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분자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는 분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는 자유도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FV1,
V2 이렇게 쓴다. 근데 이 V1은 어떤 거의 자유도? 분자. V2는 분모의 자유도다. 앞에 나온 게 분자, 뒤에 나온 게 분모의 자유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유도의 수는 F라는 문자 아래 첨자로 지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F 3,16은 분자에 대한 자유도 3과 분모에 대한 자유도 16을 만족시키는 F분포를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분자의 자유도가 3이면 분자의 샘플의 개수가 몇이겠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상식에 따르면 4개. 그렇죠? 두 번째 자유도가 16으로 나왔으면 분모의 샘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17. 여러분, 그쵸? 자유도는 샘플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그 원칙 그대로 생각하시면은 자유도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이 자유도 적을 때 여러분 항상 뭐를 앞에 적어야 돼요? 분자.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유도를 적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 다 알았으면은 이제 사실은 뭐 검증하실 수 있겠죠? 예제 7.9 한번 봅시다. 피부에 대한 특정 살충제의 흡수율을 결정하는 실험의 일환으로 정해진 양만큼의 두 살충제를 몇 개의 피부 시료에 적용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흡수된 양이 측정되었다. 살충제 A의 경우 6개의 시료에 흡수된 양의 분산이 2.3, 살충제 B의 경우 여러분들 지울게요. 오케이. 일단 놔두죠. 자. B의 경우 10개의 시료에 0.6으로 나타냈다. 각 살충제의 흡수량은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으로 추출된 임의 표준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흡수된 양의 분산이 살충제 B보다 살충제 A에서 더 크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 질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무슨 값을 쓰라 그랬어요? 대립값을 쓰라 그랬죠? 자, 첫 번째 거를 A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걸 B라고 하면은 이거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충제 B보다 살충제 A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맞죠? 분산이. 이렇게 놔둘 수 있죠? 이것도 그러면은 B,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F 분포 어떤 걸 따라야 돼요? 자유도 얼마예요? 살충제 A의 경우 시료 몇 개래요? 6개니까 자유도 얼마 돼요? 5. 그 다음에 이거는 샘플이 10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9가 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선 검정 통계량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해줘요?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요. 첫 번째 거의 분산, A의 분산 얼마래요? 2.3. B의 분산 0.6. 솔루션 보니까 이거 얼마래요? 3.83 이라고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들이 구했어요. 이게 자유도 5하고 9를 갖는 F 분포표에서 알파 값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하세요? 빨리 가야지. 찾아봐야죠, 여러분. 자, V1이 얼마? 5. V2가 9. 일 때 우리는 계산한 게 3.83이 나왔는데 3.83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0.05가 얼마예요? 3.48. 0.01이 0.6이니까 P값이 0.05하고 0.01 사이다. 5% 이하고 1%보다 이상이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각하죠. 김과설 기각하니까 A 살충제에 의한 그 분산이 B 살충제 분산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김과설 기각하는데 할 수 있죠. 그쵸? 할 수 있죠. 그쵸? 할 수 있죠. 오래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시험을 언제 봤다고 벌써 일주일 다 돼간다고 벌써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구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산한 3.83이 요쯤 돼 있고 표에서 찾아보니까 5%는 요거고 1%는 요거니까 요 사이니까
충분히 작다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경우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귀무가설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쵸? 세 가지 케이스인데 우리 첫 번째 케이스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요게 큰 경우를 했는데 이그젠플이 요거와 딱 맞았어요. 두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어땠어요? 요게 작다고 요게 크거나 같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제일 밑에 279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거기 또 밑줄 주세요. F 분포표가 F 통계치에 대해 큰 값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S2 제곱 나누기 S1 제곱을 이용한 것이 더 용이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설 검증하실 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F 값을 그 다음에 B를 다시 2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S2 제곱분의 S1 제곱을 하는데 이게 0보다 작죠? 1보다 작죠? 그죠? 작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1보다 큰 쪽만 나와 있어요. 큰 쪽만. 그쵸? 큰 쪽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1보다 작으면은 여러분 역수를 써버리시면은 이게 1보다 크죠? 그쵸? 역수를 써서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역수를 쓰면 자유도 순서도 바뀝니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쪽으로, 요게 1보다 크다는 쪽으로 문제를 바꿔서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뒤에 있는 표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80페이지에 S2 제곱 나누기 S1 제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밑줄 치셨죠. 그래서 0가설 H0 하에서 S2 제곱 나누기 S1 제곱의 분포는 F n-1, n-1이다. 그쵸? 자유도도 바뀌죠? 분자가 먼저 나오니까 자유도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양측 검정을 위한 검정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자. 양측 검정은 아까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거였어요? 제일 마지막 거였죠? 제일 마지막 거였다는 겁니다. 양측 검정은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하실래요? 단측 검정에서 큰 거는 그냥 했는데 작은 거는 역수를 해서 했잖아요. 양측 검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같지 않다는. 양측 검정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쵸? 큰 거를 하시고 큰 쪽으로 하셔서 큰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와 있다. 이 가설의 경우 검정 통계량 S1 제곱 나누기 S2 제곱의 값이 크거나 작은 경우 모두 영가설 H를 기각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그 절차는 두 개 중에 1보다 큰 값을 갖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큰 거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이니까 큰 거에서 나오는 그 확률 곱하기 얼마? 2를 한다. 왜냐하면 양쪽 다 얘기해 주니까. 그쵸? 2를 해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F 검정은 다시 한번 정규 분포로부터 표본에서 적용된다는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케이? 7장 끝났습니다. 7장 그러면 여러분 숙제 as usual 언제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자, 8장. 자, 여러분 8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8장 한번 보시면은 선형회귀 분석. 선형회귀 분석. 우리 이거 좀 하지 않았어요? 몇 장에서 했어요? 2장에서 했어요. 맞아요. 2장에서 상당 부분 했어요. 2장에서 상당 부분 했고 요 8장에서는 뭐냐면은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심플한 형태의 선형회귀 분석만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냐,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하냐, 그 다음에 뭐 R값, R제곱값 구하는 그런 거, 그거의 의미까지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개념이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도 신뢰 광고할 수 있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다중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 선형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y equal ax 플러스 b 형태죠. x하고 y의 관계잖아요. 선형 관계인데 이렇게 선형 관계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y는 a1 a 곱하기 x1 플러스 b 곱하기 x2 c 곱하기 x3 플러스 d. 여전히 리니어하긴 선형이긴 한데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푸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배워보시면은 아하, 별거 아니구나, 룰이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8장을 들어가도 되는데 이 시기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2장을 다시 한번 봐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장 기억나세요? 이변량 했다는 건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조교가 내려와서 시험 문제 풀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하고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2장만 한번 쫙 리뷰해주고 다음 시간부터 8장을 제대로 나갈 거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아예 2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2장 갑시다. 야,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쵸? 2장이란 걸 배울 때도 있었네요, 우리가. 자, 2장은 44페이지부터 시작했는데 이변량 자료의 요약. 이변량이라는 거는 베리어블이 두 개라는 거죠. x하고 y라는 두 가지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그래서 44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상관계수. 그쵸? 상관계수 얘기했던 게 2050이다. 자, 이 두 가지 샘플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쵸? 뭐 철의 카본 함량,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함량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그게 강도가 세지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자료는 어때요, 여러분? 알 수 없다. 랜덤하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쵸? 보이는 게 없다. 반면에 이 자료는 어때요, 여러분? 추세가 보이죠? 리니어한 추세가 보인다. 선형관계의 추세가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은 질소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합금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요 얘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오케이, 그럼 그 두 번째 그래프에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게 어떤 추세가 보인다면은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요 추세를 한번 설명해 보면은 괜찮겠다 하는 거죠. 자, 이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실험을 안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렇게 샘플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까지 다 합쳐진 거잖아요. 다 합쳐진 건데 이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요 두 베리어블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죠? 추정해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자, 그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추정 정도, 이게 또 얼마나 잘 설명된다를 나타내는 정도가 바로 뭐냐면은 46페이지에 상관계수 R값 정해져 있죠, 여러분. R값 어떻게 구하는지 그 교과서 식 있죠? 그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R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죠. R이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했죠? 선형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죠? R이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면은 선형관계가 아주 좋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비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반비례.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 값을 이런 식으로 분산의 변형식으로 구해보시면은 그렇게 됐고, R은 48페이지 보시면은 서머리 한번 봅시다.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은 연산하에서 변하지 않는다. 양수로 각 변수의 곱하기, 각 변수의 상수 더하기, x와 y를 바꾸기. 그렇게 해도 서로 상관관계는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했었다. 예를 들면 이 경우 여러분, 이 경우 구해보시면은 R이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와요. 근데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있죠. 아주 좋은 상관관계가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R, 우리가 배운 상관계수라는 거는 선형 상관관계,
직선으로 얼마나 잘 설명되는 거지, 되냐는 거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상관 분명히 있지만 R은 0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R에 대해서 여러분 말은 상관계수지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선형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었죠? 여러분 이 그래프 생각나세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선형 직선상에 쫙 있는데 얘 있죠? 얘 혼자 뚱 떨어지면은 이걸 선형관계를 설명하는 직선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못 그리죠? 이렇게 돼버릴 거다. 그런 경우에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점 푹 튀어나온다. 뿅 제거하면은 이쁘죠? 그쵸?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최소 제곱 직선을 55페이지에서 했어요. 최소 제곱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소 제곱 직선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막 이렇게 선형관계로 분포를 할 때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최소 제곱 직선이라고 하고, 그 최소 제곱 직선의 정의는 뭐였죠, 여러분? 요거 생각나세요? 어떤 특정한 xi 값에 대해서 요 yi 실제 값 실험한 yi하고 요 직선상에 있는 그 yi hat 그죠? 요거와의 차이를 뭐라 그랬냐면은 ei 잔차라 그랬죠. 요건 오차죠. 요 직선하고 실제 측정값하고 차이잖아요. 요거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직선이 최소 제곱 직선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식은 56페이지에 여러분들 쫙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거 56페이지 밑에 있는 최소 제곱 방정식 이거 실제로 미분해 가지고 어떻게 베타 1 햇하고 베타 2 햇 57페이지 위에 있는 식 2.6하고 2.7이 나오는지 다 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3 61페이지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최소 제곱 직선의 특징과 한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그래프는 이거다. 6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yi 실질값에서 y 바 평균까지의 그 차이는, 전체 차이는 두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는 yi-yi hat 요거 잔차죠. 잔차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요 직선상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그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잔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전체 차이는 대부분 뭘로 설명이 돼요? 요 y 바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잔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냐면 65페이지에 식 2.14처럼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총 제곱합분의 오차 제곱합, 총 제곱합분의 오차 제곱합 값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결정계수라고 불린다. 상관계수가 R이라면 R2는 결정계수라고 불린다 하면서 그 결정계수의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고, 66페이지 제일 뒤에 R제곱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여러분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어떻게 최소제곱 직선을 구했었나 우리가 하고, 요 R제곱의 의미까지는 알고 있은 후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합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